안녕하세요. 성원회계 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재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우리 이번 차시에서는 비유동 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빚이다. 나중에 갚아야 된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비유동부채는 1년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어렵지 않아요. 그 자산이 되게 많아서 힘들었지. 비유동부채부터는 몇 가지 포인트만 딱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이때가 연습 다 해오셨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와 그리고 회계상 거래를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여 거래의 결합관계를 하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는 NCS 학습 목표를 달성할 거고요. 이 중에서도 비유동 부채에 대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유동 부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비유동 부채는 어떤 계정 과목이 있냐?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자태, 임대보증금, 장기차입금, 장기매입 채무, 대지급여 충당부채, 이러한 것들이 비유동 부채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복습 좀 한번 하면서 나머지 추가 설명드려야 될 거. 요 사채하고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얘기를 안 드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복습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만기 차입금이네요. 자,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금전을 차입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우리 이거는 이미 분기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만기 3년 상환 조건으로 500만 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에 입금. 그럼 보통예금이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 부채가 증가잖아요. 그죠? 부채의 증가는 어디가 되고 대변이 되고 자, 만기가 몇 년? 3년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무슨 차입금이요?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되죠? 나중에 이걸 상환하게 되면 이 장기 차입금이 사라지는 분기를 해줄 테니까 부채가 많은 거, 감소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결산 있죠? 결산에서 하나 한 단계 더 거쳐야 돼요. 뭐냐면 장기 차입금은 상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건데 다음 연도에 상환할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이거를 유동성 장기부채로 한번 바꾸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로 한번 바꿨다가 그리고 이 유동성 장기부채를 상환하는 걸로 하는데 그건 나중에 결산 가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우리 오늘은 요렇게 부채가 증가하고 그리고 부채가 감소한다라는 거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요. 임대보증금인데요. 이 임대보증금은 계속 누차 얘기 드립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된다라고 보시고요. 건물주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게 되고 이거를 누군가한테 빌려주면서 뭘 받게 돼요? 보증금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나중에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돌려줘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많은 거, 증가하는 거,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계약이 종료돼서 상환하게 되면 돌려주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부채가 감소하는 거 요렇게 해서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얘기 많이 드렸으니까 기억 다 하실 거고요. 오늘의 문제는 요겁니다. 이 사채. 이 사채라는 게 오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요 사채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사채라는 게 뭐냐 이 얘기거든요. 사치라는 건 회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금이 필요해. 그 얘기는 뭐다? 회사가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요.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발행하는 사채를 누군가가 매입하겠죠. 자, 매입하는 쪽은 자금이 마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 사채를 매입하게 되는데 이 매입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자산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드리고 왔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앞에 거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쪽은 자금의 여유가 있고요. 그럼 이 여유가 있으니까 뭐 한다? 이제 돈을 빌려주겠죠.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불특정 다수, 즉 나한테 돈 빌려줄 사람 모이세요라고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빌려오게 되면 그때는 사채예요.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가 된다? 사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 한번 보세요. 액면가 5,000원인 사채 100주를 주당 4,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액면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사채가 몇 주? 100주거든요. 자, 우리가 매입할 때는 액면가 고려한다 안 한다? 액면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요때는 그냥 내가 얼마 주고 취득했냐만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액면가는 무조건 하고 발행하는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 액면가 5,000원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 액면가가 5,000원이고 사채 발행이 얼마 100주거든요. 근데 본래는 사채는 주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계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 여기는 우리는 시험 목적으로 사채 100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00원 곱하기 100주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채를 발행한 입장에서는 부족한 자금이 얼마인 거예요? 5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부족하면 이거를 돈을 빌려올 수도 있지만 투자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받는 거는 우리 자본 가서 얘기하고요. 돈을 빌려오게 되면 얘네들은 이 50만 원을 나중에 어떻게 한다? 돈을 빌려오고 상환할게 상환하면서 이자도 어떻게 한다? 같이 갚을 거거든요. 뭐 기간이 뭐 3년이다 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준다. 그러면 뭐 3년 동안 이자 주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상환하겠죠. 그래서 나 50만 원을 상환할 테니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발행하는 금액이 액면가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부족한 자금이 뭐가 된다? 액면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나중에 얼마만큼? 50만 원만큼 갚을게. 돈 빌려주세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채를 매입하는 쪽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뭐 하는 거?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빌려오면 차입금이고 빌려주면 대금이잖아요.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라고요? 딱 특정을 딱 찍고 갔을 때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뭐다? 불특정 다수. 저한테 빌려주실 분 한 명도 잘 몰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빌려오는 거예요. 자, 50만 원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누구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는 뭘 한다? 원금도 상환하게 되지만 뭐도 지급하게 돼요? 이자도 지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입하는 쪽은 이제 이 이자가 관건인 거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회사 사채를 발행하는 쪽에서 50만 원의 자금을 나중에 갚을 테니까 돈 빌려 달래. 그러면 일단 기본 개념은 50만 원을 빌려주면 되겠죠. 50만 원을 빌려주고 5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자가 시장 이자라는 게 있어요. 시장 이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금의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은행에 50만 원을 맡겨.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준다? 1.8%의 이자를 준대. 그런데 뭐다? 임마는 지금 사채를 발행하면서 당당하게 몇 퍼센트? 1%만 이자 줄게요 라고 한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자가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작게 나오죠. 그럼 빌려주겠어 안 빌려주겠어요? 당연히 나 같아도 안 빌려주겠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채를 발행하는 쪽에서 자, 그러면 나 이거 50만 원 다 안 빌려줘도 된다. 한 4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액면가가 5천 원이잖아요. 그죠? 5천 원인데 여기 보면 주당 4천 원에 발행하고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매입하는 쪽에서 "야 너는 이자가 너무 작아서 못 주겠어. 못 빌려주겠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갚는 건 50만 원을 갚을 테니 빌려주는 건 좀 작게 빌려줘도 돼. 쪼끔이라도 빌려줘. 그래서 어떻게 한다? 5천 원인 사채를 얼마에? 4천 원에 발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천 원이 얼마로 4천 원이 발행되니까 나는 1,000 원만큼을 작게 발행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지. 왜요? 갚을 때는 50만 원 갚을 거예요. 이 말이겠죠? 그럼 쌤 이 1,000 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 1,000 원은 쪼끔 더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세무 파트 가서 좀 더 얘기를 깊게 할 건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미래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왜요? 원래는 이제 50만 원 빌려야 되는데 뭐 한다? 40만 원밖에 안 빌려왔으니까 이자를 미리 지급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그냥 지워 버리세요. 지워 버리시고
일단 어떻게 한다? "아 나 지금 50만 원 갚을 테니까 돈 빌려주세요."라고 했더니만 내가 이자가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사채를 사갈 때 얼마에? 4,000원에 한 주당 4,000원에 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예금 통장을 이체받을 때는 100주 곱하기 얼마? 4,000원으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통장을 이체받은 건 40만 원, 자산이 증가되겠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5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40만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갚을 때는 얼마? 50만 원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만큼을 나중에 더 갚아야 되거든요. 맞죠? 10만 원을 더 갚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채를 싸게 발행했다. 왜요? 50만 원을 빌려올 거라고 해서 발행했는데 얼마? 40만 원밖에 못 받아왔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금액을 얼마? 10만 원 기록하는데요. 이거 비용 아닙니다. 아직 비용 아니에요. 나중에는 비용화가 돼요. 비용화가 되는데 비용 대신에 일단은 이 사채의 가치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치가 4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채의 가치를 내 오늘 발행한 가치랑 금액을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뭐가 된다? 부채의 무슨 항목? 차감적 항목이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부채의 무슨 항목? 차감적 항목.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체의 장부가액을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떨어뜨려 가지고요. 낮춰 가지고 오늘 발행한 금액하고 맞춰 주는 거죠. 요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자 액면가액 5천 원인 사채 100주를 주당 6,500 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회사는 나 5천 원 해서 100주니까 나 50만 원이 필요해 해서 대변에 사채 50만 원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갈 때 6,500 원에 사갔대요. 이 발행이 사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바보가 아닌가? 50만 원을 갚을 건데 65만 원을 주고 이 사채를 사가?' 이 얘기는 이자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이 사채를 사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득인 거예요. 이자를 많이 주고 "그러면 내 지금 돈 많이 더 빌려줄 수 있다."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나는 사채를 액면가에 5천 원으로 발행했지만 사람들이 사가는 건 65만 원에 사갔다. 그러면 나는 사채를 비싸게 발행했죠. 그래서 이거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 수익 아니에요. 수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채는 시장에서 주는 이자보다 더 많이 주니까 그 값어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채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 오늘 발행한 금액하고 이꼬를 시키기 위해서 수익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채를 많은 거 증가시켜 주는 거. 부채의 무슨 항목? 가산적 항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부채의 가산적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요렇게 해 주시면 이제 머릿속에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사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1번입니다. 자, 10월 9일 사채 100주 액면가가 얼마 돼 있어요? 만 원이라고 돼 있죠? 이거를 주당 12,000원에 발행하고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사채가 나왔으면 요 액면가 있죠? 액면가를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발행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상환할 때는 이만큼을 상환할 거예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빌려오면서 이만큼 갚을게요. 그래서 부채의 증가로 대변에 뭘 기록한다? 사채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채도 하고요. 뭘 따라간다? 액면가액을 따라가시면 돼요. 지금 액면가가 만 원이죠. 그래서 100주 곱하기 만 원에서 금액은 얼마? 사채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에 사갔어요? 12,000에 사갔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사람들이 내한테 더 빌려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0만 원만큼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얼마가 20만 원이 더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인제 이게 현금으로 들어온 거 자산이 증가되겠죠? 현금으로 금액은 얼마? 120만 원이 들어왔어. 자, "나 100만 원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빌려 달라고 했는데 12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20만 원만큼이 더 들어왔죠? 이게 뭐가 된다고요? 자체 할증 발행 차금이 되는 거고 금액 얼마? 20만 원. 이것만큼 자체의 값어치가 더 올라가는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다음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 몇 번? 2번입니다. 10월 9일 사채 100주를 주당 8,500원에 발행하고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채를 뭐 하고 있다? 발행을 하고 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사채를 기록할 때 요 액면가가 상환할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나 이만큼 상환해야 돼. 부채 증가, 대변의 뭘로? 사채 이렇게 기록하고요. 금액은 누구 따라간다? 액면가. 그래서 100주 곱하기 만원 해서 금액은 총 얼마? 10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주당 얼마? 8,500원에 발행했죠? 그럼 나는 현금으로 발행할 때는 100주 곱하기 얼마가 된다? 8,500원. 그래서 85만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자변의 뭘로? 현금으로 100주 곱하기 8,500원 하면 85만원. 그래서 85만원을 이렇게 받은 게 되겠죠. 그러면 사채 얼마를 100만을 발행하면서 현금으로 85만을 받았으니까 나는 사채를 싸게 발행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 15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채의 값어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 받았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원하기 문제 25-1하고 단원하기 문제 25-2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영상 어디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어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퇴직금에 대한 얘기예요. 왜요? 회사에서 직원이 일을 하다가 1년이 경과되게 되면 그때부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퇴직금 지급하는 절차를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연속적인 회계 처리가 써놨죠. 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 예정 퇴직금을 적립하게 된다. 내년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추계액을 정하고 요 추계액이라는 건 얼마를 지급해야 돼? 라는 걸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추계액을 정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 계정으로 적립한다. 향후에 퇴사를 하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차감하는 분계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거를 연속적으로 한번 분계를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요. 아직 직원이 아무도 퇴사를 안 해. 2019년, 2020년, 2021년. 그런데 2021년 언제요? 9월 30일에 직원 한 명이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 지급은 언제 한다? 2021년도 이 사람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황별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일단은 2019년 10월 30일입니다. 이말 영업부 사원의 퇴직급여 주계액은 얼마다? 15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2019년 12월 31일부로 퇴사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퇴직금이 얼마야? 그러면 회사는 이거를 미리 적립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으로 얼마 줘야 된다? 150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미리 부채를 잡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부채라는 건 빚이라고 했죠. 그러면 빚이니까 누군가한테 갚아야 되거든요. 혹은 누군가한테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이 퇴사할 때 줘야 될 게 얼마 있다? 150만원 있다. 라고 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150만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차변에는요. 미리 비용을 인식해요. 아, 이만큼 직원들 나갈 때 퇴직금 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비용이 발생한 걸로 해서 금액 얼마? 퇴직급여 150만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자, 국가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한꺼번에 나가는 걸 다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만 비용이 갑자기 증가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마다 조금씩 비용을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2020년 12월 31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상황입니다. 12월 31일. 자, 기말 영업부 사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210만원이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이 150만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150만원이다라는 얘기는 우리 사례 1번에서
2019년도에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총 얼마를 15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돼 라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작성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2020년도 12월 31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말 영업부사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210만 원이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전년도에 적립한 걸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쭉 이래가지고 언제요? 2020년 12월 31일 날부로 했을 때 회사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아간다면 얼마를 받아가야 되냐라고 따져보니까 2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에 이미 150만 원을 적립해놨고 따로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는 총 210만 원이라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데 이미 얼마가 있어요? 15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0만 원이 있다면 그거를 150만 원을 뺀 금액만큼만 뭘로 인식한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하시게 되면 총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얼마가 된다? 2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아니면 그 전부터 해가지고 쭉 했을 때 최종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게 얼마? 210만 원인데 전년도에 150만 원을 이미 적립했으니 얼마만? 60만 원만 더 적립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로 금액 얼마? 60만 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얼마? 60만 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10만 원이 적립된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차익만큼만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021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021년 9월 30일에 사례 3번 영업부사원 이찬혁의 퇴사에 따라 퇴직금 1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21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퇴직금 줄 거라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계속 적립해 왔거든요. 그러면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뭘 한다? 이 사람한테 지급되는 퇴직금만큼을 차감해주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뭐가 자산이 감소하는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을 줬으니까 이제 이것만큼 이제 인식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분개해주시면 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상황을 하나 더 바꿔볼 건데요.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 볼게요. 자, 영업부 사원 이찬혁의 퇴사에 따라 퇴직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얼마다? 21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가 퇴직금 줘야 된다고 210만 원을 이미 정리해놨어. 그런데 이 사람이 퇴사하면서 얼마를? 300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 3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고 일단 어디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갖고 올 수 있으면 최대한 다 갖고 옵니다. 얼마 있어요? 210만 원 있거든요. 요거 갖고 오고 그럼 모자른 게 얼마가 돼요? 9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이 90만 원만큼을 회사할 때 비용으로 인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된다? 퇴직급여로 얼마? 9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다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먼저 인식하고 모자라는 것만큼 퇴직급여로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분개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를 단원하기 문제 26-1번 문제 풀어보시고 계속 이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거든요.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뭐냐면 우리가 퇴직금을 적립하게 된다라고 하면 임의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만큼은 나중에 줘야 돼 라고 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적립하는 건 어디? 사내 회사에서 나중에 이만큼 줘야 됩니다 라고 적립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다 위탁한다고요? 외부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 되냐면 우리나라가 IMF도 겪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뭐 금융위기 이런 거 해가지고 참 힘들 때가 많았죠. 그래서 회사가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회사 안에 막 적립해 놓으니까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갖다 써버리고 실제로 직원들이 퇴사할 때 퇴직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장려를 하는 거지. 야, 이거 너희 퇴직금을 회사 안에 놔두지 말고 어디에다가 회사 바깥에 있는 금융사나 보험사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를 퇴직금을
다른데 맡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회사 안에 적립해야 되는, 회사 안에 적립하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적립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줘야 되는 퇴직금을 금융사나 그 다음 뭐 보험사 이런데, 그래서 우리 지나가다 보면 퇴직연금 막 이래가지고 막 써져 있어요. 여러분 퇴직연금을 지켜드립니다. 뭐 돈을 불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맡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다 통틀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 이게 왜 두 가지로 나눠지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퇴직금을 금융사나 보험사에 맡기게 되면 이 원금을 받아가지고요, 이 돈을 투자를 해요. 이거를 다른데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럼 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사나 보험사는 여러분들한테서 비용 뗄 거예요. 이만큼 수익 내줬으니까 비용 떼고, 그리고 나면 누구한테, 퇴직금을 받아가는 사람한테 이자나 혹은 배당 같은 걸 지급할 거예요. 이 말이겠죠. 이자는 배당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자랑 배당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 얘기지. 당연히 여러분들의 퇴직금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꼭 수익만 난다고 볼 수는 없어. 손해가 날 수도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이 손해를 누군가 책임져야 되고, 이익이 나더라도 누군가 이익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하는 거지. 누가 운영할 겁니까? 라고 해서 운영 주체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금융사나 보험사에 맡길 때는요, 운영 주체가 누구랑, 회사하고 금융사나 보험사가 운영을 해가지고요, 수익이 나도 회사가 가져가고 손해가 나도 회사가 책임을 져. 그렇게 하고 근로자한테는 손해가 나더라도 정해져 있는 퇴직금을 받아가는 거,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확정급여형입니다. 우리 DB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이때 누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회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분개를 하고요. 그 다음 확정기형은 뭐냐면 누가요? 근로자하고 금융사나 보험사가 운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의 주체가 근로자와 금융사나 보험사, 투자기관이 되겠죠. 이런 데 같이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해도 근로자가 가져가고 손해가 발생해도 근로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때 회사에서 분개는 퇴직급여라는 계정으로 분개를 해요. 왜 퇴직급여를 분개하냐? 회사는 중간에 이제 안 끼죠. 안 끼니까 모든 책임이고 뭐고 다 근로자가 지고, 그러면 회사는 그냥 퇴직금 준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퇴직금 지급한 것 중에서 모자란 거 있으면 모자란 것만 더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사례 1번 2월 1일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가입하고 1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2차에 지급했죠. 자, 확정기여형은 운영하는 주체가 근로자하고요. 플러스 투자기관이 뭐한다? 운영을 해요. 그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수익도 근로자가 가져가고 원금도 근로자가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난 너 퇴직금 줬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퇴직급여로 분개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150만 원. 이건 뭐가 된다?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15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사례 2번입니다. 2월 5일 회사는 확정급여형은 누가 한다고요? 회사하고 누가? 투자기관이 같이 연대해서 하는 거예요. 주체가. 그러면 직원한테는 아직 퇴직금이 나갔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회사가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익 볼 거거든요. 손해가 나도 회사가 책임질 거고. 그래서 이때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하고요. 하변에 뭐라고 얘기한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다 라고 기록해 주시고, 이 금액 얼마? 150만 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대변에 뭐 자산의 감소,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15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하시 나눴고 수고하셨습니다.